10월 말에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 23분, 내 컴퓨터 화면에 일정 알림이 떴다. 제목, 경력개발 면담. 장소, 임원 회의실. 비공개 참석자, 최인하 대표, 홍유진 인사팀장, 그리고 나는 그 알림을 약 45초간 멍하니 쳐다본 후에야 그 의미가 찬물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중견 제약 유통회사인 한성바이오로직스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나는 이와 똑같은 순서의 절차가 7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목격했다. 모호한 회의 제목, 비공개 장소, 그리고 인사팀의 참석. 그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는 것과 같은 기업판 의식이었다. 내 이름은 박서연이다. 나는 41살이고 10년 넘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 공식 직함은 수석규제 준수 담당관으로 각종 교류회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종류의 직업이다. 나는 우리 회사의 의약품 선정물이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규제 약물의 온도 기록을 추적하며 우리 창고의 인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전망 좋은 코너 사무실이나 회사 차량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류의 경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찰관 배지를 단 누군가가 나타나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약 유통업체가 식약처 허가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그 회의 초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당황이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서서히 쌓여온 일이었다. 매주 벽돌이 하나씩 더해져 거대한 벽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1시간 전에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정 알림을 최소화한 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온도 규정 준수 감사를 마저 끝내러 돌아갔다. 13년이 지나면 윗분들이 당신을 소모품으로 결정했든 말든 근육 기억은 개의치 않는다. 전문가란 그런 것이기에 일은 계속된다. 오후 3시 47분 나는 마지막 문서를 저장하고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한 뒤 책상에서 일어섰다. 이미 그날 아침 내 큐비클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은 가방에 챙겨 넣은 상태였다. 내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패턴을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다 보면 폭풍이 오기 전에 날씨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내 책상에서 임원 회의실까지는 걸어서 90초가 걸렸다. 평소에 사무실 잡담이 속삭임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시간. 내가 지나갈 때 동료들이 갑자기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극도로 집중하는 것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모두가 곧 경고의 본보기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의 무게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복도 중간쯤 갔을 때 그 소리를 들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조차 못할 소리. 정문 안내 데스크에 있는 보안 출입증 프린터의 기계적인 작동음이었다. 한 번 돌아가고 잠시 멈췄다가 연달아 2번 더 돌아갔다. 예정에 없던 방문객 3명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나는 걸음을 늦추고 중앙 복도와 로비를 구분하는 유리 칸막이 쪽을 힐끗 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3사람이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다. 남자 2, 여자 1. 그 여자는 내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정부인장이 박힌 목걸이형 출입증을 걸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자 중 1명은 서류 뭉치가 몇 킬로그램은 좋게 들어있을 법한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지 않았다. 안내 직원에게 길을 묻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허가를 기다리지 않는 단호한 걸음걸이로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있었다. 6년 동안 안내 데스크를 지켜온 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우 4개까지 들려왔다. 식약처에서 조사관들이 나왔어요. 규제 준수 담당관을 찾으시는데 긴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에요.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 바로 인식 때문이었다.
나는 방향을 틀었다. 최인하 대표가 나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을 임원 회의실로 향하는 대신 중앙 로비로 향했다. 식약처 출입증을 건 여자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강철 같은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온갖 변명을 다 들어봤지만 그중 어느 것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주 사무관입니다. 이쪽은 김진수, 박성민 조사관입니다. 귀사의 분기별 마약류 및 의약품 관리 보고와 관련하여 예고 없는 규정 준수 실사를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치솟았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모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서류, 서신, 감사 기록,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귀사에서 연방기관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확한지에 대한 당신의 정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등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홍유진 인사팀장이 얼굴이 상기된 채 로비 끝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시죠? 오늘 실사 통보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현주 사무관은 기름을 얼려버릴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약사법에 따른 연방 실사는 사전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법적 권한에 따라 규정 준수 기록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귀사의 협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홍 팀장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최 대표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무관이 말했다. 그동안 저희는 박서연 씨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있겠지요. 3번 회의실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복도를 따라가다 왼쪽 두 번째 문입니다. 이 사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하시죠. 홍 팀장 옆을 지나갈 때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 위를 빠르게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일지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30초 안에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임원은 식약처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13분 후에 해고될 예정이던 규제 준수 담당관과 독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3번 회의실은 작고 창문이 없었으며 6명이 불편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 사무관이 상석에 앉았다. 두 조사관이 양옆에 앉았고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이 사무관이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박서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3주 전 귀사는 마약류 취급 및 보관에 관한 분기별 규정 준수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온도 모니터링, 보안 규약, 직원 교육 이수에 대한 인증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우리 회사의 3분기 마약류 관리 보고서였다. 맨 아래 인증란에 내 이름이 있었다. 제 서명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항목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보았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깔끔하게 체크된 상자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날짜 도장들을, 그리고 이현주 사무관을 올려다 보았다.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이 사무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 목적으로 음성 녹음만 합니다. 박서연 씨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귀사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당신의 협조는 자발적이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고용주가 귀기관에 보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전에 제가 해고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3명의 연방 요원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오늘 해고될 예정이었다고요? 이 사무관이 물었다. 오후 4시 임원 회의실에서요. 내가 말했다. 회의 초대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박성민 조사관이 입을 열었다.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알려줬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그들이 허위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보낸 모든 경고를 문서화했고 경영진이 무시하거나 묵살하기로 선택한 위반 사항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 내역, 감사 기록, 내부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관심이 집중으로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요.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6개월 전 최인하 대표의 부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사회가 그녀를 컨설팅 업계에서 영입하여 운영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녀의 첫 전사회의가 낡은 업무 방식의 파괴와 시장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팀 같은 문구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리고 그녀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운영부서 전체를 재편하여 제약업계 외부에서 새로운 관리자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물류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규제 환경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7월에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마약류 보관에 대한 정기식약처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 과정의 일부는 온도 모니터링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온도 범위가 필요한 특정 약물들을 보관합니다.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약물은 안전하지 않게 되거나 효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사무관이 물었다. 지난 분기 동안 온도 경보가 17번 울렸지만 기록에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각 경보는 안전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규정상 즉각적인 조사, 문서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재고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김 조사관이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경보는 창고 직원이 인지했지만 후속 조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운영 관리자인 강민준 부장에게 알렸을 때 그는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보가 너무 민감해서 실제 온도 변화는 미미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 조사관이 물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온도 변화가 미미해 보이더라도 연방 규정은 모든 경보 사건의 문서화와 문제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직속 상사인 윤지수 팀장님께도 참조로 보냈죠. 그분은 최 대표님께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무관은 메모를 했다. 답장을 받았습니까? 네, 내가 말했다. 강 부장은 앞으로 창고팀이 문서화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팀장님은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추진력을 유지합시다 라고 답했죠. 추진력을 유지합시다라. 이 사무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게 제가 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추진력을 유지하자. 절차를 늦추지 말자. 팀의 판단을 믿자고요. 나는 8월의 교육 인증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분기별 마약류 관리 보고서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창고 직원이 필수 교육 모듈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이수 기록을 확인해보니 12명의 직원이 최종 평가에서 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막혀 교육을 마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고. 저는 교육이 미완료된 것을 알면서 완료되었다고 인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윤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직원이 최종 모듈을 통과할 때까지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무관이 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개인 이메일 보관함을 열고 그 메시지를 찾았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었다. 서연 씨, 꼼꼼하게 챙겨줘서 고맙지만 우리 실적 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요. 일단 교육 완료로 처리해 주세요.
해당 직원들은 다음 분기에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죠. 이건 실질적인 격차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완료로 처리했습니까? 박 조사관이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미완료된 교육을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연방 기록 위조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서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김 조사관이 빈정대듯 물었다. 다음 날 윤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하더군요. 최 대표님이 고성과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좀 더 팀플레이어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원칙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사무관의 턱이 굳어졌다. 교육 인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윤 팀장님이 직접 서명했죠. 그분은 규제 준수 감독관으로서 서명 권한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 서명 대신 그분 서명으로 식약처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분기 보고서에는 당신 이름이 있는데요. 이 사무관이 테이블 위에 문서를 두드리며 말했다. 3분기쯤 되자 그들은 편법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허위라는 것을 아는 사실에 대해 인증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정보가 제게 도달하기 전에 바꾸기 시작했죠. 저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규정 준수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상자가 체크되어 있고 모든 날짜가 기입되어 있었죠. 저는 제가 본 것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근거 문서가 인증된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죠. 이 사무관이 말했다. 나는 숨을 골랐다. 3분기 마약류 관리 보고서에 언급된 보안 감사 건입니다. 보고서에는 8월 19일에 마약류 보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감사가 완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 책임자로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감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박 조사관이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부분적인 현장 점검은 있었지만 전체 감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안 관리자인 정수진 과장이 제게 직접 말하길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경영진이 미완료 상태로 보고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예비 체크리스트를 완료된 감사인 것처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이 사무관이 물었다. 윤 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완료되지 않은 보안 감사를 인증할 수 없다고 말했죠.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윤 팀장님은 감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팀장들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곳이 제게 맞는 환경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박서연 씨, 이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이 허위라고 알고 있는 정보가 담긴 연방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일부 보고서에는 당신의 인증을 위조했으며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자 고용을 위협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내가 말했다. 정확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조사관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보낸 모든 이메일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서화한 모든 경고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답변은 백업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과 실제 발생한 일 사이에 불일치를 보여주는 감사 기록도 있습니다.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스탬프, 이름, 구체적인 사건들이 모두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그들 쪽으로 돌렸다. 전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무관은 화면을 본 뒤 나를 보았다. 왜 그렇게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연방 조사관들이 들이닥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질문을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현명했군요. 박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무관은 노트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에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미 날짜와 사건 유형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이 사무관이 말했다. 제 이메일을 사용하시고요. 나는 다음 20분 동안 내 문서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온도 경보 사건, 교육 기록 위조, 완료되지 않은 보안 감사, 그리고 조사를 촉발할까봐 식약처에 보고되지 않았어야 할 제품 회수건까지. 각 항목마다 내가 우려를 제기했던 이메일, 내가 받았던 답변, 그리고 내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주었다. 내가 설명을 마쳤을 때 세 조사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박서연 씨, 이 사무관이 말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방금 보여준 것은 여러 건의 연방 법규 위반 증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정확하고 문서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면 귀사는 상당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에 따르면 당신은 이러한 위반을 막으려고 시도했고 경영진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제 해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었다. 이 사무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만약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을 해고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보복 및 수사 방해가 됩니다. 둘 다 연방범죄입니다. 약 5분 후에 저희가 귀사 대표에게 그 점을 매우 분명히 할 것입니다. 회의실 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났다. 우리 넷은 모두 돌아보았다. 작은 창 너머로 최인하 대표가 팔짱을 낀 채 턱을 굳히고 복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사무관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한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최인하입니다. 최 대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극도로 분노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심스럽게 통제된 음색이 섞여 있었다. 왜 연방 요원들이 제 건물에서 임원진에게 알리지도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군요. 저희는 규정 준수 조사를 수행하는데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무관이 말했다. 저희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협조는 의무입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최 대표가 딱딱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직원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박서연 씨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이 말했다.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귀사에서 제출한 규정 준수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박서연 씨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요. 이 사무관이 말했다. 사실 다음으로는 당신과 당신의 운영 관리팀 그리고 연방 규정 준수 서류에 서명 권한이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최 대표의 평정심이 약간 금이 갔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이요. 이 사무관이 확인했다. 3번 회의실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사용될 예정이니 시간을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오후 4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최 대표가 말했다. 취소하십시오. 이 사무관이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닫았다. 창문을 통해 나는 최 대표가 복도에 잠시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카운트다운 타이머처럼 타일 바닥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재빨리 돌아서 걸어갔다. 이 사무관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저 사람이 당신네 대표인가요? 네, 그분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제 일정 초대에 따르면 약 15분 후에 저를 해고할 계획이었죠. 그렇군요. 이 사무관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귀사 인사팀과 대표에게 공식 통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당신에 대해 취해지는 모든 고용 조치는
잠재적인 보복으로 간주되어 조사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72시간 동안은 당신의 고용이 유지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이 사무관이 말했다. 기록을 남긴 당신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의 문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그랬다더라식의 논쟁을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우리는 당신의 고용주가 설명하기 매우 어려울 서면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김 조사관이 일어섰다. 당신의 동료들을 면담해야겠습니다. 윤지수 팀장과 강민준 부장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 사무관은 남아서 내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살폈다. 비공식적으로 그녀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7월부터요. 내가 말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일 수도요. 이런 일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기 시작할 때, 규정을 요구사항이 아닌 제안으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회사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일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반대하는 사람도, 문제를 기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감사가 닥쳤을 때 회사는 무지를 주장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기록을 남기며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기로 선택했다고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무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이 되기 위해 남았군요. 누군가는 해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책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서연 씨. 앞으로 며칠 동안 다시 이야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은 켜두세요. 나는 3번 회의실을 나와 내 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미친 듯이 속삭였다. 관리자들은 공황에 빠진 표정으로 서둘러 지나갔다. IT 부서 직원은 박성민 조사관에게 이끌려 회의실 쪽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내 책상에 앉았을 때 오후 4시 해고 면담을 위한 일정 초대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설명도 재조정 공지도 없이 그냥 사라져 있었다. 이메일을 열었다. 오후 4시 3분의 인사팀 홍유진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박서연 씨, 오늘 오후로 예정되었던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전 초대는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절차에 대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2번 읽고 보관함으로 옮겼다. 오후 4시 47분 윤지수 팀장이 내 자리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지난 1시간 동안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후 5시 15분 강민준 부장이 건물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골판지 상자를 들고 건물을 나섰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후 6시 30분 사무실 대부분이 비었다. 식약처 조사관들은 여전히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그들이 메모하고 질문하고 노트북으로 문서를 불러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날의 업무를 마치고 가방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주소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어떤 동료로부터. 나는 그것을 열었다. 서연 씨, 저를 모르시겠지만 회계팀에서 일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회사가 몇 달 동안 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어쩌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나는 차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이메일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45분에 사무실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절반쯤 비어 있었다.
최소 12명의 직원이 병가를 냈다. 소문은 밤새 퍼져나갔다. 모두가 식약처 조사관들이 회사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무도 다음 조사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현주 사무관과 그녀의 팀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가장 큰 회의실에 서류 상자와 여러 대의 노트북을 갖추고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는 보안관리자 정수진 과장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비참해 보였다. 오전 9시 30분, 나는 재무총괄 책임자인 정태영 전무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 긴급 회의 요청. 나는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는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커피 머그잔은 너무 여러 번 리필되어 책상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 서연 씨,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힘든 시기라는 거 압니다. 그런가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움찔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사회는 어젯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식약처 조사관들이 요청한 서류들을 검토해 왔고 또한 당신이 지난 4개월 동안 보낸 이메일들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온도 모니터링 누락, 교육 기록 위조, 미완료된 감사, 그 모든 것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얼굴을 문질렀다. 최 대표는 즉시 해임될 겁니다. 윤 팀장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될 거고요. 강 부장은 이미 해고됐습니다. 우리는 외부 규정 준수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서 지난 2년간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시작이군요. 내가 말했다. 이사회는 당신이 이 개선 작업을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규제 준수 업무에 대한 전권, 저와 이사회에 대한 직접 보고 라인, 상당한 연봉 인상, 보복에 대한 법적 보호도 포함해서요. 나는 그를 살폈다. 왜죠? 당신이 이 건물에서 규제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식약처 조사관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마약류 취급 허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그 허가 없이는 우리는 마약류를 유통할 수 없습니다. 그 수익권이 없으면 이 회사는 6개월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군요. 내가 말했다. 절박하게요. 그가 인정했다. 이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동안 당신이 회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다. 첫째, 채용 권한을 원합니다. 제가 규제 준수 부서를 재건한다면 저는 규정이 돌아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겁니다. 둘째, 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운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원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운영이나 재무부서가 무엇을 원하든 그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이사회와 분기별 검토 회의를 갖고 제가 임원진의 필터링 없이 직접 규제 준수 현황을 보고하고 싶습니다. 정전무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과 이사회로부터 서면으로요. 제가 감정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여러 경고를 무시했고 연방 법규 위반을 막으려 했던 사람에게 보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쓰던 것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늘 업무 마감 전까지 받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맡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아직 감사하기는 이릅니다. 내가 말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 될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나와 내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이 시간 동안 나는 예비 감사 계획, 즉각적인 시정조치 목록, 그리고 전체 규제 준수 부서의 구조조정 제안서를 작성했다. 정오에 이현주 사무관이 나를 찾아왔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경영진과의 초기 면담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전면적인 형사 수사로 격상시킬 겁니다. 검찰도 관여하게 될 겁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형사 수사요? 연방기관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위반 사항을 보고한 직원에 대한 보복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여러 임원들이 부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이제 저희는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과정은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그동안 귀사는 강화된 감시, 무작위 감사, 분기별 보고 요구 등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요,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연방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당신이 협조적인 증인이라는 사실 양쪽 모두에 의해서요. 만약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심각한 사건에 혐의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 직통번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보복이나 위협처럼 느껴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살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세요. 내가 말했다. 왜 더 일찍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몇 달 동안 위반 증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기다렸죠? 그들이 들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계속 압박하고 계속 기록하고 계속 경고를 울리면 경영진 중 누군가가 깨어나 무엇이 위태로운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제 고용주에게 연방 조사관들을 끌어들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방 조사관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막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이 사무관이 말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단계를 문서화했으며 그들에게 바로잡을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이 아닌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녀가 떠났다. 나는 회의실에 몇 분 동안 혼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다음 3주 동안 한성바이오로직스는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변모했다. 연방수사는 확대되었고 더 많은 기관들이 관여했다. 마약류 관리당국, 식약처, 그리고 검찰까지. 조사관들은 건물에 상주하는 존재가 되었다. 부서 전체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인하 대표는 첫 주가 끝나기 전에 사라졌다. 윤지수 팀장은 해고에 직면하느니 사임했다. 강민준 부장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 대리인 없이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이사회는 임시 대표로 30년간 제약 규제 준수 분야에서 일해왔고 편법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용도 없는 김수현이라는 여성을 영입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재고와 문서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동안 72시간 동안 모든 선적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계약을 잃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첫 회의에서 운영팀에 말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감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규제 업무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큐비클 칸막이 대신 진짜 벽이 있는 사무실을 받았다. 내 새로운 팀은 내가 다른 제약회사에서 직접 영입한 6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강력한 규제 준수 배경을 가졌고 연방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망가졌거나 우회되었던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몇 주를 보냈다. 새로운 교육 규약, 새로운 감사 절차,
새로운 문서와 요구사항을 도입했다.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우리의 작업을 검증했다. 내부 검토 중에 발견한 추가적인 위반 사항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문제를 숨기는 것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지치고 때로는 사기가 꺾이는 일이었다. 특히 위조된 문서나 무시된 경고의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그랬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필요한 일이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나는 이현주 사무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미리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검찰이 형사 기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기소될 겁니다. 당신의 전 대표, 전 규제 준수 감독관, 그리고 전 운영 관리자입니다. 내 숨이 묻었다. 무슨 혐의로요? 미합 중국에 대한 사기 공모,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그리고 사법방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각각 상당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겁니다. 회사는요? 내가 물었다. 회사는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약 30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향후 5년간의 강화된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부과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조적이었고 상당한 시정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내가 말했다. 다행 이상입니다. 이 사무관이 말했다. 이런 경우 회사들은 종종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한성바이오로직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제공한 문서와 당신이 보여준 협조 덕분입니다. 회사를 구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켰으며 위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당신의 사례가 우리 청에서 교육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문서화하는지, 그리고 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울 때조차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덧붙였다. 언젠가 민간 부문 일이 지겨워지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희 감찰관실은 규제 준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 새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쌓인 시정조치 보고서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다. 상당한 진전을.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윤지수입니다. 저한테서 연락받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면에서 당신이 옳았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갔고 당신의 경력까지 거의 잃게 할 뻔했습니다. 그건 제 탓입니다. 부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어서 의미가 없었다. 연방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나는 부산에서 열리는 제약규제 준수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주제는 고압적인 환경에서 규제 준수 문화 구축하기였다. 나는 거의 거절할 뻔했다. 대중연설은 내 강점이 아니었고 그 경험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임시대표인 김수현 대표가 수락하라고 격려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제된 버전이나 기업 홍보용 버전이 아니라요. 그들은 규제 준수가 기반이 아닌 장애물처럼 취급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갔다. 컨퍼런스 룸은 꽉 차 있었다. 약 200명의 규제 준수 전문가들. 그들 모두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하거나 해고당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무시된 경고, 위조된 보고서,
보복, 수사, 그리고 기소까지. 나는 이름이 가려진 실제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내가 어떻게 증거를 정리했는지,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뒷줄에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다. 몇 초 만에 방 전체가 기립했다. 나는 연단에 서서 200명의 규제 준수 전문가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에 망연자실했다. 내가 영웅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랐던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켜서라고 요구할 때 나는 내 자리를 지켰다.